328억 달러. 이란 전쟁 한가운데서 3월 반도체 수출이 찍은 숫자입니다. 역대 최초 300억 달러 돌파예요. 전쟁이 오히려 기회가 됐을까요? 한국은 에너지의 81%를 수입에 의존합니다. OECD 원유 의존도 1위입니다. 뉴스는 매번 한국이 가장 취약하다고 합니다. 근데 이 나라는 1997년에도, 2008년에도, 그리고 지금 이란 전쟁에서도 위기가 올수록 수출이 올라가는 이상한 패턴이 있습니다. 오늘 그 구조를 숫자로 풀어드립니다. 이걸 알면 다음 위기가 와도 패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월 28일이에요. 이란이 미군 기지에 기습 공습을 날렸고 그 순간 세계 원유 시장이 얼어붙었습니다. 갑작스러운 건 아니에요. 중동 긴장은 몇 달 전부터 쌓여 있었는데 그날 아침 실제 군사 충돌이 터지면서 설마가 진짜가 됐습니다. 세계가 놀란 건 전쟁 자체가 아니에요. 전쟁이 터진 위치 때문입니다. 지도를 한번 보면요. 페르시아만에서 아라비아해로 나가는 길목이 하나 있어요. 호르무즈 해협입니다. 제일 좁은 구간이 39km예요. 서울에서 수원 가는 거리입니다. 그 39km짜리 바닷길로 세계 원유 해상 수송량의 약 20%가 매일 지나가요. 전쟁 전에는 유조선이 하루 21척, 하루치로 따지면 1700만 대럴이 이 길을 통과했습니다. 이란이 지금 이 해협의 제한권을 사실상 쥐고 있는 거예요. 전쟁 이후 이란은 하루 최대 15척으로 통과를 제한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체 물동량의 30% 가까이를 막아버린 거예요. 세계에서 제일 바쁜 원유 고속도로에 검문소가 생긴 셈입니다. 시장은 즉각 반응했어요. 전쟁 전 국제유가는 배럴당 72달러였습니다. 지금은 102달러에서 116달러 사이를 왔다 갔다 해요. 40%가 넘게 오른 거예요. 이게 숫자로만 보면 감이 안 오죠. 내 통장 사정에 대입하면요. 주유소에서 기름 한 번 넣을 때 3만 원 더 나가는 겁니다. 기름값이 오르면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물건 나르는 트럭도, 공장 돌리는 에너지도, 플라스틱 원료인 나프타도 전부 석유에서 나옵니다. 한국이 중동에 의존하는 비율이 얼마인지 알면 이게 더 실감납니다. 원유의 약 71%가 중동산이에요. 그중 61%가 호르무즈를 통과합니다. 나프타는 호르무즈를 통과하는 물량이 54%입니다. LNG도 20%가 이 길을 씁니다. 호르무즈가 막히면 한국 산업 전체에 핏줄이 조여드는 구조예요. 혈관 하나가 막혔더니 손끝 발끝부터 냉해지는 것처럼요. 그 결과가 지금 물가에 찍히고 있습니다. 석유류 가격이 전년 같은 달 대비 9.9% 올랐어요. 이게 소비자 물가 전체를 0.39%포인트 밀어 올렸습니다. 2022년 10월 이후 3년 5개월 만에 가장 큰 기여 수치예요. 그 여파로 3월 소비자 물가는 2.2%까지 올라섰습니다. 3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숫자예요. 마트 영수증이 왜 자꾸 늘어나는지 이제 설명이 되는 거죠. 2.2%를 일상원어로 번역하면요. 지난달에 30만 원 썼던 생활비가 이달은 30만 6,600원이 되는 겁니다. 6,600원이요. 그게 뭐가 크냐고 하면 이게 매달 쌓이고 식비, 교통비, 전기료가 동시에 오를 때는 체감이 배로 옵니다. 그리고 이 흐름은 지금 더 가팔라지고 있어요. 경제 분석가들은 2분기, 그러니까 4월부터 6월 사이에 소비자 물가가 3%대로 재진입할 가능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3%는 상징적인 숫자예요. 한국은행이 물가관리 목표로 삼는 2%를 1%포인트 넘기는 지점이거든요. 금리 인하를 기다리던 분들한테는 시나리오가 꼬이기 시작하는 신호입니다. 유가가 석 달째 100달러 위에서 머물면 2분기 내내 장바구니 압박이 이어집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소름 돋는 게 뭔지 아세요? 한국은 에너지 81%를 수입합니다. OECD 원유 의존도 1위예요. 교과서에서 배운 가장 취약한 나라가 바로 한국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지금 수출 역대 최대를 찍고 있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한 걸까요? 사실 이게 처음이 아닙니다. 1973년 10월 세계 주유소에서 줄이 사라졌습니다. 아랍 산유국들이 이스라엘을 지원하는 나라의 석유 수출을 막아버렸어요. 4차 중동전쟁 직후였습니다. 그 결과 국제유가가 넉 달 만에 4배 뛰었습니다. 배럴당 3달러에서 12달러로요. 미국에서는 홀짝제 주유가 생겼고 유럽에서는 고속도로 속도 제한을 낮췄습니다. 공장이 멈추고 항공편이 줄고 경제 성장률이 줄줄이 마이너스로 꺾였습니다.
전 세계가 에너지 공황 상태였어요. 그런데 한국 사정은 어떠했냐고요? 솔직히 말하면 지금보다 훨씬 나빴습니다. 지금 한국은 에너지의 81%를 수입합니다. 1970년대는 이게 90%를 넘었어요. 국내 정유시설도 부족했고 달러 외환도 바닥을 기었습니다. OECD 원유 의존도 1위라는 타이틀은 지금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히려 지금보다 더 심각한 형편에서 오일 쇼크를 정면으로 맞은 겁니다. 내 통장 사정에 대입하면요. 월세 내야 하는데 통장 잔액이 3만 원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여기서 한국 앞에 딜레마가 하나 놓입니다. 에너지를 수입해야 산업이 돌아갑니다. 그런데 에너지를 살 달러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에너지 사용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한 나라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한국은 반대 방향을 선택했습니다. 에너지를 살 돈이 없으면 그 돈을 벌면 된다. 역설처럼 들리지만 이게 한국이 실제로 선택한 방향이었습니다. 에너지 수입 비용이 올라갈수록 수출로 더 많은 달러를 벌어야 했던 거예요. 위기가 오히려 수출 고도화에 압력이 된 겁니다. 타이밍이 맞아떨어진 게 있었습니다. 바로 중동 건설 붐이었어요. 유가 4배 폭등으로 오일 달러가 산유국에 쏟아져 들어오면서 중동 국가들은 그 돈으로 도로, 항만, 주택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여기에 올라탔어요. 1970년대 중반부터 한국 건설사들이 중동으로 몰려갔고 기술자들과 노동자들이 사막으로 갔습니다. 그렇게 벌어온 달러가 다시 한국으로 들어왔어요. 이 순환고리가 중요합니다. 중동에서 번 달러, 원유 수입 비용 충당, 남은 달러로 조선소 짓고 제철소 짓고 만든 선박과 철강을 수출, 더 많은 달러 확보. 위기가 만들어낸 자금 순환 구조였어요. 오일 쇼크가 없었다면 중동 건설붐도 없었고 중동 건설붐이 없었다면 지금의 현대중공업과 포스코 규모는 달랐을 수도 있습니다. 수치로 보면 더 선명해집니다. 1972년 한국 수출 총액은 16억 달러였습니다. 오일 쇼크 직후인 1977년에는 100억 달러를 돌파했어요. 5년 만에 6배가 넘게 뛴 겁니다. 위기 속에서요. 같은 기간 조선업은 세계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끌어올렸고 포항제철은 1973년 첫 출선을 시작했습니다. 한강의 기적이라고 부르는 그 성장의 씨앗이 바로 이 시기에 심어진 거예요. 에너지 위기가 오히려 수출 강국에 씨앗을 심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24년 뒤 이번엔 외환이 바닥났습니다. 1997년 12월 18일 외환 보유고 39억 달러. 이 숫자가 뭔지 감이 오시나요? 그해 한국이 하루에 쓰는 수입 결제액이 약 17억 달러였습니다. 39억 달러면 딱 3주치 결제액이에요. 3주 뒤에 들어오는 배, 사오는 원자재, 결제해야 할 외화 채무. 그게 전부 막히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월급날이 한 달에 2번인데 다음 주 금요일 결제 날짜에 통장의 잔고가 3주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빠듯한 게 아닙니다. 나라 자체가 부도 직전이었어요. 국제통화기금 IMF가 들어왔습니다. 한국이 빌린 돈은 195억 달러. 그리고 그해 4분기부터 숫자들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1998년 3분기 GDP 성장률 마이너스 8.7%. 이걸 일상 언어로 번역하면요. 직장 10개 중 1개가 1년 만에 사라진 겁니다. 내 통장 사정에 대입하면요. 주변 직장 동료 10명이 있으면 1명이 그해 직장을 잃었어요. 실업자 수가 150만 명 가까이 불어났습니다. 사장이 직장을 잃고 자영업자가 문을 닫고 건설 현장이 멈췄어요. 당시 뉴스는 연일 한국 경제 사망을 선고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이상한 일이 시작됩니다. 구조조정이 시작됐습니다. 은행들이 합쳐지거나 사라졌어요. 대기업 계열사가 정리됐습니다. 그 과정이 고통스럽고 잔인했다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동시에 뭔가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IMF가 강제한 구조조정이 사실 오래전부터 필요했던 과잉부채, 과잉투자, 비효율 구조를 한꺼번에 털어낸 겁니다. 망할 기업이 망하고 살아남아야 할 기업에 자원이 집중됐어요. 그 시기에 삼성전자가 반도체 라인에 집중했습니다. 당시 반도체는 가격이 폭락하고 있었는데 그 상황에서 오히려 투자를 줄이지 않았어요.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건물 화재 진압 중에 내부 구조를 전면 교체한 거예요. 불이 꺼지고 나니까 완전히 다른 건물이 돼 있었던 겁니다. 그 결과가 숫자로 찍히기 시작한 건 1999년이었습니다. 1999년 1분기 성장률이 플러스로 돌아섰습니다. 3분기에는 13.8%를 찍었어요. 마이너스 8.7%에서 플러스 13.8%까지 1년 만입니다. 그리고 외환 보유고 1997년 12월 39억 달러였던 게 2000년 5월에 800억 달러로 회복했습니다. 2년 반 만에 20배. 채권자들이 더 놀랐다는 표현이 나올 만합니다. IMF는 예정 상환 기한으로 2004년을 잡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국은 2001년 8월에 195억 달러를 전액 조기 상환했습니다. 신청 후 3년 8개월 만이에요. G20 국가 중 최초였습니다. 왜 이렇게 빨랐을까요? 위기가 쓸모없는 구조를 청소했기 때문입니다. IMF가 외부에서 강제한 게 아니에요. 살아남으려는 기업과 산업이 스스로 고도화한 겁니다. 반도체가 살아남았고 IT가 자랐고 수출 구조 자체가 바뀌었어요. 1997년 전 한국 수출의 주력이었던 신발, 의류, 저가 전자제품의 자리를 반도체, 통신기기, 정밀화학이 채웠습니다. 지금 외환 보유고가 4,236억 달러입니다. 39억 달러에서 출발한 나라가 그 100배 넘는 숫자를 들고 있습니다. 이게 27년의 결과예요. 위기가 구조를 청소하고 청소된 구조가 더 강한 수출을 만들었습니다. 한번 패턴이 나왔습니다. 근데 진짜 소름 돋는 건 따로 있습니다. 이 패턴 2008년에 또 나왔습니다. 이번엔 전 세계가 동시에 무너졌을 때였어요. 2008년 9월 15일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 신청을 냈습니다. 그날 이후 충격이 전 세계로 퍼지는 데 걸린 시간은 단 48시간이었어요. 미국발 쓰나미였습니다. 아이슬란드 국가부도, 유럽은행들 연쇄 충격, 신흥국 자금 이탈. 1997년 외환위기는 아시아 한 지역의 문제였는데 이번엔 전 세계가 동시에 침몰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도 피해갈 수 없었어요. 2008년 4분기 GDP가 전분기 대비 마이너스 4.5% 찍었습니다. 3개월 만에 경제 규모가 4.5% 쪼그라든 겁니다. 내 통장 사정에 대입하면요. 월급이 300만 원이었는데 석 달 뒤 갑자기 286만 원이 된 거예요. 그런데 정부가 움직인 속도가 달랐습니다. 충격이 터지기도 전인 2008년 11월 11조 원 추경을 편성했어요. 시장이 패닉 상태일 때 이미 돈을 풀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2009년 3월 이번엔 28조 원짜리 추경을 또 통과시켰어요. 11조에 28조, 두 번 합쳐서 39조입니다. 2008년부터 2012년까지 4년 동안 GDP의 6% 이상을 재정으로 쏟아부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G20 중에서 가장 먼저 금융위기를 극복한 나라가 됐습니다. KDI가 2010년 평가에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당시 IMF도 한국을 주요 20개국 중 위기 대응 모범 사례로 꼽았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결과였어요. 미국, 유럽, 일본이 아직 수렁에서 나오지 못할 때 한국은 이미 올라서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빨랐을까요? 10년 전 IMF 구조조정이 답입니다. 1997년에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했잖아요. 부실 기업이 정리됐고 금융 시스템이 다시 짜였고 외환 방어막이 두꺼워졌습니다. 그게 2008년에 충격 흡수 쿠션이 됐어요. 위기를 한번 겪은 몸이 다음 충격에는 더 빠르게 반응하는 겁니다. 근육이 생긴 거죠. 그 DNA가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2026년 4월 10일 26조 원 추경이 역대 최단 29일 만에 통과됐어요. 이란 전쟁 발발 직후 정부가 편성에 착수해서 국회 제출부터 통과까지 11일이 걸렸습니다. 숫자가 말해줍니다. 2008년에 위기 터지자마자 11조를 풀었던 그 반사신경이 18년 뒤 이란 전쟁에서도 그대로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1973년, 1997년, 2008년 세 번 모두 같은 패턴이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2026년 이란 전쟁은 어떨까요? 데이터가 이미 말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난 2월, 3월, 4월 반도체 수출이 3달 연속 신기록을 썼습니다. 에너지 가격이 40% 넘게 치솟고 수입 물가가 하늘을 뚫는 와중에 나온 숫자예요.
먼저 순서대로 쌓아보겠습니다. 1월 반도체 수출이 205억 달러였어요. 전년 같은 달보다 2배 이상 뛴 겁니다. 2월엔 252억 달러로 올라섰고 3월에는 328억 달러를 찍었습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300억 달러를 넘긴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숫자냐면요. 한국이 한 달 동안 반도체 하나만으로 벌어들인 돈이 47조 원을 넘습니다. 그리고 4월 1일부터 10일 열흘치 수출 집계가 나왔는데요. 전체 수출이 전년 대비 36.7% 증가했습니다. 그 안에서 반도체만 따로 보면 152% 뛰었어요. 열흘짜리 숫자가 이 정도면 월간 집계는 어떻게 나올지 이미 방향이 보이는 거죠. 근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메커니즘을 보면 처음엔 반직관적으로 느껴집니다. 지정학 불안이 커질수록 기업들은 오히려 AI 인프라 투자를 당겨서 집행합니다. 불안할 때 더 지른다는 게 이상하게 들릴 수 있는데 이유가 있어요. 에너지 위기가 장기화될 것 같으면 기업들은 전력 효율이 높은 AI 서버로 빨리 갈아타야 한다는 압박을 받거든요. 낡은 서버는 같은 연산의 전력을 2배로 쓰거든요. 전기값이 미친 듯이 뛰는 상황에서는 전력 효율이 곧 생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데이터 센터 운영사 입장에선 HBM 탑재 서버로 교체하는 게 발등에 불을 끄는 선택이 됩니다. 에너지 위기가 AI 전환의 속도를 강제로 끌어올리는 역설적인 구조입니다. 그 수요가 곧바로 한국 반도체로 흘러들어온 거예요. 디램과 낸드 평균 판매 가격이 1분기 내내 60% 이상 올랐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수출 물량이 늘어난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칩 한 개당 받는 단가가 올라간 거예요. 수출량은 거의 그대로인데 단가가 60% 뛰면 같은 공장에서 같은 사람들이 일해도 수출액이 60% 늘어나는 구조가 됩니다. 내 통장 사정에 대입하면요. 월급은 그대로인데 시급이 올라서 수입이 는 것과 같습니다. 효율이 폭발하는 거예요. 방어막도 두텁습니다. 외환 보유고가 4,236억 달러예요. 원유값이 40% 급등해도 수입 대금을 지불하는데 흔들리지 않을 규모입니다. 거기에 전략 비축유가 208일분이에요. 세계 6위 수준이고요. 호르무즈가 막혀도 반년 넘게 버틸 물량을 이미 쌓아놓고 있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맞물리면 에너지 수급이 흔들려도 경제 운용에 여유가 생깁니다. 공격력과 방어력을 동시에 갖고 있는 거예요. 수출로 번 외화로 에너지를 사고 에너지 비용을 줄이기 위해 기술을 고도화하고 그 기술이 다시 수출을 끌어올립니다. 이 순환이 위기 때 더 빠르게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 구조, 왜 한국에서만 반복됩니까? 답은 하나입니다. 에너지를 살 돈을 벌려고 수출을 극한까지 고도화한 나라. 에너지 위기가 오히려 수출 고도화를 강요했기 때문입니다. 역설이죠. 이제 이 패턴을 알았으니 오늘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국가가 지금 세 방향에서 동시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가격을 직접 누릅니다. 세금을 깎습니다. 현금을 뿌립니다. 이 세 가지가 동시에 가동 중이에요. 첫 번째는 석유 최고 가격제입니다. 1991년 걸프전 이후 35년 만에 꺼내든 카드예요. 그러니까 지금 살아계신 부모님도 체감한 적이 거의 없는 제도예요. 정부가 석유 판매 가격의 상한선을 직접 그어버리는 겁니다. 시장에 맡기지 않겠다는 선언이에요. 6개월치 예산으로만 4.2조 원을 배정했습니다. 두 번째는 유류세 인하입니다. 주유소에서 지금 바로 체감할 수 있는 숫자들이 있어요. 휘발유는 리터당 698원이 세금인데 여기서 65원을 깎았습니다. 경유는 436원에서 87원을 뺐어요. 경유 인하 폭이 더 큽니다. 화물차, 농기계, 버스가 주로 경유를 쓰기 때문이에요. 물가가 오르는 경로 자체를 차단하겠다는 계산입니다. 세 번째가 추경입니다. 26.2조 원 규모였는데 국회를 통과하는데 29일 걸렸습니다. 역대 최단이에요. 여야가 맨날 싸우는 나라에서 이 추경만큼은 그냥 통과됐습니다. 그 안에 고유가 피해 지원금이 담겨 있어요. 소득 하위 70%, 3,256만 명이 대상이에요. 얼마를 어떻게 받는지는 바로 다음에 정리해 드릴게요. 여기서 한국은행은 좀 다른 처지예요. 기준금리를 2.5%에 묶어둔 채 7번 연속 동결했습니다. 딜레마가 선명합니다. 금리를 내리면 시중에 돈이 풀리면서 물가가 더 오릅니다.
금리를 올리면 이자 부담이 커져서 경기가 꺾여요.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를 동시에 밟을 수 없는 상황에서 그냥 아무것도 안 밟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7번째입니다. 세 가지를 한 줄로 정리하면요. 정부는 가격 상한으로 막고 세금 인하로 낮추고 현금으로 버텨줍니다. 한국은행은 움직이지 않는 것 자체가 판단인 거예요. 국가가 방어막을 쳤습니다. 그러면 우리 개인은 이 시기 어떻게 움직여야 할까요?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가 여기서 갈립니다. 여기까지 봤으면 이제 질문이 하나로 모여야 합니다. 그래서 나는 뭘 하면 되냐? 세 가지예요. 거창한 거 없습니다. 행동 첫 번째, 지원금 신청하기. 26조 원 추경안에 여러분 것이 들어있습니다. 소득 하위 70%,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대상이에요. 4인 가구 기준으로 부부 합산 연소득 1억 원 이하도 포함됩니다. 대상자가 3,256만 명이에요. 한국 인구의 63%입니다. 내 통장 사정에 대입하면요. 지금 돈 내야 하는 유류비, 난방비, 장바구니 물가를 정부가 일부 돌려주는 구조예요. 금액은 어디 사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수도권 일반은 10만 원, 비수도권은 15만 원, 인구 감소 지역은 20만 원에서 25만 원, 기초수급자 비수도권 기준 최대 60만 원이에요. 취약계층은 4월 27일부터, 일반 대상은 5월 18일부터 지급이 시작됩니다.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신청 안 하면 못 받습니다. 세금으로 만든 돈인데 모르고 놓치는 건 그냥 손해입니다. 행동 두 번째, 변동금리 점검하기. 기준금리가 지금 2.5%예요. 7연속 동결입니다. 금리 안 올라가겠지라고 생각하기 쉬운 환경인데 여기서 한 가지 변수를 봐야 합니다. 지금 전쟁이 끝나면 어떻게 될까요? 종전 이후 원유 공급이 재개되면 물가는 일단 꺾이겠지만 억눌렸던 소비가 한꺼번에 풀리면서 물가가 다시 오르는 패턴이 있어요. 2022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직후 에너지 가격이 잡히는 것처럼 보였는데 서비스 물가가 뒤따라 올랐던 것처럼요. 전문가들이 종전 이후에도 유가가 배럴당 90달러 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고 보는 이유입니다. 지금 변동금리 대출을 갖고 있다면 금리 인하가 오기 전에 오히려 인상이 먼저 올 수 있는 시나리오를 한 번은 체크해야 해요. 당장 갈아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고정금리 전환 시점이 지금인지 아니면 더 기다릴 건지를 한 번쯤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행동 세 번째, 공포에서 한 발 물러서기. 뉴스가 제일 무서울 때가 오히려 바닥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위로가 아니에요. 데이터가 그렇습니다. 한국은 비슷한 충격을 이미 4번 겪었어요. 1973년 오일 쇼크, 1997년 IMF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22년 유럽 에너지 위기. 4번 모두 이번엔 다르다는 말이 나왔고 4번 모두 한국은 버텼습니다. 버텼을 뿐 아니라 매번 위기 이전보다 더 단단한 구조를 들고 나왔어요. 지금 필요한 건 낙관도 아니고 비관도 아닙니다. 패닉을 안 하는 것, 그게 첫째입니다. 이 영상을 처음 시작할 때 질문 하나를 던졌습니다. 에너지 81%를 수입하는 나라가 전쟁이 터진 상황에서 어떻게 수출 역대 최대를 찍을 수 있냐? 답이 이겁니다. 에너지를 스스로 만들 수 없기 때문에 그 에너지를 살 달러를 반드시 벌어야 했습니다. 그 생존 압박이 조선, 철강, 반도체로 이어지는 수출 고도화를 강제했어요. 그리고 그 수출 고도화가 지금 에너지 위기를 상쇄하는 무기가 됐습니다. 취약성이 강점을 만든 겁니다. 패턴을 한 줄씩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1973년 오일 쇼크, 에너지 살 돈이 없어서 오히려 중동에서 달러를 벌어왔다. 1997년 IMF 위기, 외환이 39억 달러까지 바닥났는데 2년 반 만에 800억 달러로 채웠다. 2008년 금융위기, 전 세계가 수렁일 때 G20에서 제일 먼저 올라섰다. 2022년 에너지 위기, 유럽이 배급제를 걱정할 때 한국 반도체 수출은 역대급을 찍었다. 그리고 지금 2026년 반도체 수출이 3월에 역대 처음으로 300억 달러를 넘었습니다. 전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요. 이 구조를 아는 사람은 다음 위기에 패닉하지 않습니다. 유익했다면 구독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숫자를 일상 언어로 번역하는 곳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봐요.